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나온 뉴스 속보가 있어서요. 저희가 좀 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특별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얘기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사면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던 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건강상의 이유가 크게 작동을 해서 부득이하게 사면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 부패라든지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거론된 분들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이렇게 놓고 보면 이분들이 각각의 집단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혹은 누군가와 친한 사람들이라는 것 말고는 사면을 해야 되는 그 동일한 룰에서 딱히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김경수 지사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생뚱맞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룰 하에서 누구를 풀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이름들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답변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법정의 원칙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세워진 원칙 하에서 일부 사면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나 본인이 아는 분에 대한 사면을 하진 않는 것은 원칙대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표현을 해서 눈길을 끌었고, 그것이 무언가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불러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앞전에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단어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면서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말씀 그런 여론을 듣고 있지만 난 역시 여전히 앞에 전제, 난 사면은 이런 원칙에서 하겠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이 저는 완곡하게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수완박 입법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부권 행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국무회의 지금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이거를 지금 이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고, 그런데 검수완박 입법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지금 상당히 심하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보온성 사면까지 한다라고 하면 여론이 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내렸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김경수 전 그 지사의 특사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온당하게 정당한 절차에 입각해서 지금 이제 처리가 돼서 형사 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래서 재임 기간, 특히 이제 임기 종결을 앞두고 그런 이제 사면을 할 경우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보훈성 사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특별 사면은 좀 원칙대로 간다. 뭐 그런 이제 기조를 좀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해서는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라도 사면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찬성 여론이 높았거든요. 특정인만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거명되는 분들이 다 좀 약간의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면 다 같이 하는 거고, 어차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아니면 이제 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재계에서 강력히 지금 특별 사면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만 사면하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예.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식이 많이 됐겠죠. 지금 윤 당선인이나 이제 그 측근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이명박계 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좀 특별 사면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을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 빼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냥 다 같이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잠시 보고 오셨고요. 이번 주 내내 굵직굵직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내각 국무위원들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일단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앤장 고문이력 그리고 회전문 인사, 고액보수 뭐 이런 것들 다 예상했던 그동안의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배우자의 뭐 그림 재벌가 판매 의혹들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한덕수 후보자 답변에 좀 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뭐 몇 가지 짚어보면요. 일단 공직자가 그만두고 나면 3년의 기간이 있고 그 안에 하려면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너무 태연하게 하셔서 네. 근데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80%가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그런 무슨 말이냐면 국장 옷을 벗자마자 바로 취직하는 게 가능하고 가장 높은 곳이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96.8%. 그러니까 기재부는 딱 기재부가 다루는 회사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비껴나가면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태라서 그렇고요. 금융이 90.9%, 금감원 94.6% 등 예. 고위공직자들이 나가면 무조건 취직이 된다라고 봐야죠. 5%면 거의 예외 없이 재취업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고 지금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공직을 하다가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공직으로 회전문 인사 들어오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지금 지방변호사회에서 그 변호사가 수임했던 사건들을 다 정리해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그 자료를 국회에 자동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영업기밀이라면 영업기밀이지만 그런 정도 공개가 될 것을 각오하고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부정한 일이나 기업 간의 거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지금 김앤장에서 오셨으니까 김앤장 예만 들어보면 70명이 넘는 전직 장관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김앤장의 고문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리스트도 공개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의 문제는 별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글쎄요. 근데 지금 이런 공격이 얼마나 좀 유효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보니까 지금 미사일은 많이 쏘는데 유효타가 지금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질문은 많이 하는데 꼭 답변을 이렇게 원하는 내지는 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민주당 쪽에서. 왜 그럴까를 좀 이제 그 원인을 좀 추론을 해본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이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다 아시다시피 진보 정권에서 이제 요직을 다 맡으신 거고 네. 그 요직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제 김현장에서 모셔가서 이제 고문으로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제 로비를 다 한 거죠. 정관계 로비를 하는 그 업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 로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펌에서 그렇게들 좀 하는 게 일종의 관행으로 완전히 지금 자리 잡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또 공교롭게도 그 김현장에 가서 활동한 시기가 진보 정권 시기예요. 예, 노무현 전 정권 시절,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 최근에. 자, 왜 그랬을까? 김현장에서도 이 고문을 모실 때 아무래도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보수 정권일 때는 주로 보수 정향의 인물을 기용을 하고 보수 정권에서 뭔가 요직을 맡았던 인물을 모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보 정권이 되게 되면 진보 정권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다시 모셔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쪽 업계에서는
진보 정권에서 일을 한 인사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보 정권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분을 모셔서 이제 그 고문료 비싼 고문료를 두고 드리고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격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똥이 본인들에게 지금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런 그 휘발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깊이 못 들어가고 있다. 못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가장 이제 그 논란이 되어온 그 론스타 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다 이뤄진 일이란 말이에요. 외환은행 이제 특혜 인수 부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캐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현재 여권 인사들 누군가가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면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공세가 좀 무뎌진 상태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인사청문회에서 스모킹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의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 인준 결과를 반드시 거쳐야 하잖아요.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들 임명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모두 사실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그 문제는 지금 뭐 예측하기 되게 어렵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총리나 부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당선자 신분으로 그때 뭐 바로 대통령이 됐지만 아무런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임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이 장관 후보자들을 인준한 방식으로 이제 제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준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미뤄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권을 사용할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으로까지 진행되진 않지 않겠냐.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종호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일단 공세는 서로 굉장히 지금 세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미 이제 강대강 구도가 지금 형성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도 좀 일단 시작이 된 상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그 입법 빨리 지금 처리하고 예. 빨리 지금 인사청문 전국으로 넘겨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뭐 소나기 쏟아지듯이 집중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상당히 여론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무렵에 가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론 또는 견제론이 상당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길게 끌 것이고 최대한 그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그 의혹들은 다 쏟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보면 윤 당선인이나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대응을 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목청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을 물었습니다. 여론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일까 반대일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반대 입장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이 정권이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고 유권자들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자기 진영에 따라서 좀 찬반이 갈라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반대가 그래도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중도층들이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중도층이 이야기하는 불편함이 바로 그 치부의 과정. 그러니까 공직자 있다가 김현장 갔다 다시 공직자 있다 김현장 갔다 다시 공직자로 또 돌아오는 모습까지를 놓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불만 하나에다가 더 중요하게는 또 당선자께서 지금 이제 협치를 하겠다라고 시작해서 통합정부 구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수위에서 딱히 보여주는 그림이 없고 인수위에 물론 인수위원장이 있습니다만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예. 자,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갑니다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내 삶이 뭐가 나아지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인수위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가깝증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불편한 대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비판을 늘 할 때 기득권 세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말로 지금 대표적인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처럼 지금 보인다는 거죠. 고위공직 다 했죠. 보통 고위공직 한 분들 중에는 민간기업 취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나는 그냥 노후에 국가가 주는 그냥 연금 받아서 그냥 조용하게 생활하다가 그냥 내 삶을 마무리하겠다. 명예롭게 난 그렇게 가겠다라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니다. 난 더 일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펌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대기업 네. 같은 데 사회이사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활동을 보통 이제 좀 부가적으로 어느 정도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좀 너무 기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금전적인 이익이 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 1, 20억 정도 이런 정도로 그런 자문료를 받아서 그동안 그런 활동을 했고 한 차례 정도 해서 김현장에서 한 2, 3년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럼 이제 퇴직 이후에 그런 정도 활동한 부분이 있다라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좀 비판적으로 좀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분은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반복을 했고 이럴 경우에 이제 사실은 아무래도 로펌에 있다가 다시 공직을 맡게 됐을 경우에 그 로펌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딱 이렇게 떨쳐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김현장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대한민국에서 로비로는 최고인 그런 로펌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김현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 편, 또 외국계 기업 편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우려를 하는 대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총리를 맡게 되고 또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 정책에도 적잖이 이분이 영향을 미칠 텐데 역시 또 이런 김현장 같은 쪽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게 이제 정책 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더불어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의원 불패 관행이 있었던 만큼 현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출신 후보자의 청문회가 비교적 수월히 넘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원희룡 후보자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직 의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사방에서 감시를 받는 유리지갑 같은 곳이거든요. 예. 1년 내내 감시받고 정치자금 후원금 누가 냈는지 매달 사용을 어디다 했는지까지 심지어는 어느 식당에서 얼마 막았는지까지를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약간 그런 걸 눈치 보는 삶을 사는데 원희룡 의원도 이제 의원 시절에 그렇게 하셨을 텐데 지금 도지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오등봉 공원 관련된 개발 이슈가 나오고 있죠. 본인이 살고 있는 작은 단지에 살고 있는 건축업자들이 여기 개입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장동 사건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대장동을 그래서 잘 알았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사람들한테 되게 다가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법인카드 관련돼서 이제 김혜경 씨에게 그런 얘기 하셨었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경기도 이 압수수색해야 된다. 법인카드 이렇게 엉터리로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 똑같은 일이 지금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주도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기가 곤란해져 있는 상황 등이 겹치면서 지사 시절의 행적에 대한 좀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아주 선명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원희룡 후보가 예상외로 좀 고전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역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명쾌하게 이제 해석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설명도 해야 되는 거고 해명도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지금 어느 쪽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사직이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혹이 휩싸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개발 관련한 그런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거고요. 과연 그런 부분을 얼마나 이제 매끄럽게 잘 이제 지사 시절에 처리를 했는가 이제 하는 부분이 역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또 이 재개발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 장관직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주요 쟁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뭐 재개발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사실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특혜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뭐 나름 깨끗하게 한다 해도 지금 업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자 스스로도 다시 한번 조금 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통상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를 놓고도 시점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한창입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예, 저희는 그동안 뭐 정부 측에 우리는 국회 일정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남은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네. 이 부분까지만 저희로서는 입장을 분명 밝혀왔고요. 예. 이에 따라서 정부가 뭐 국무회의 일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통상 두 가지의 지금 축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주말 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내일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법안 처리가 끝나고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늘상 통상 봐왔던 국회 몸싸움도 지켜봤고 내일 역시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대미조차 편법으로 지금 장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국무회의 원래 오전 10시 지금 개최 예정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5년 국정을 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평가도 한번 하고 종합 평가도 하고 국민에 대해서 뭐 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도 좀 하고 그런 자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시간조차도 뒤로 좀 미루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회의 통상적으로 2시에 열립니다. 오후 2시에.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국무회의는 오전에 그렇죠. 진행이 오전 돼 왔죠. 10시에서 오전에 이제 다 마치고 그 내용을 이제 언론에 공표를 해서 오후에는 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국무회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후 2시 본회의 여는데 그게 또 여의치 못해서 여야 간에 힘겨루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국무회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야 국무회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국무회의가 모습이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를 또 이제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듯이 오전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빨리 이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국무회의는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후로. 예. 오후 2시쯤 이제 열어서 국무회의를 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거를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스케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이것에 지금 약속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약속을 하셨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별로 그 마지막 떠나는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조차도 제가 몇 차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초심을 갖고 그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던 그 방향하고는 완전히 좀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좀 낳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마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 시간을 당기지 말아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대검에서는 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또 밝힌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크게 이것이 또 180도 전환될 거다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도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여야 간의 합의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 당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네. 잘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다른 이유로 합의안을 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적 체계 속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본 합의안이 지금 그나마도 합의를 본 안에서 좀 더 국민의힘의 주장을 들어준 쪽으로 후퇴를 한 안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거부권을 행사하실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른바 보여집니다. 박병석 의장의 주제로 합의안이 일단 만들어졌고, 네.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명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중재안은 잘 됐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 되는데, 문제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요. 오늘 사면이 불가능해졌다는 보도도 사실 내용을 보면 오늘 안 하면 3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전 여전히 남아있는 카드는 3일부터 8일 사이에 국무회의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국무회의로. 그러니까 지금 사면의 경우에는 초파일 사면이 아니라 임기 마지막 사면으로 상정을 해두었고, 그것을 위한 임시국무회의에 대한 의견을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그 공간 안에서 관련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논의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3일 당일에 회의 시간을 막 변경해서 하시는 방식으로는 이건 대통령의 스타일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미 시간도 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서 국무회의를 연기할 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제 우려하면서 내부에서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속도 조절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할 건지 여부인데, 여기까지 밀어붙인다면 포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청문회 거쳐서 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길 희망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강행 속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습니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아직까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얘기 듣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에서도 피켓 시위하면서 계속 국민 여론전에 좀 주력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국민의힘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 사이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여준 국회 우리 모습들, 어떤 그 물리적인 충돌들도 있었고요. 다소 정말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남긴 어떤 메시지나 의미도 아울러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다시 동물국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하던데, 네. 과거 그런 동물국회로 완전히 되돌아가지는 않았죠. 과거 동물국회 시절에는 장비도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빠루 예, 뭐 그런 있었죠. 것도 등장하고 해머도 등장하고 최루탄도 등장하고 심지어 네. 그랬던 과거가 있는데, 또 멱살잡이 이런 건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라는 요구까지 하겠습니까?
달리 다른 이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집권 시절에 워낙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패한 것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번에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 하여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입법을 해놓으면 결국 누가 혜택을 보게 될까요? 나쁜 의미에서 혜택은 결국은 윤 당선인이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과 그 측근 그룹이 뭔가 비리나 부패 행위를 했다라고 전제할 때 그때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 참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법을 할 때는 이게 뭐 단지 뭐 당장 지금 1, 2년 본인들의 다급함 때문에 이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10년, 20년 길게 보면 그야말로 100년 대계를 그린다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런 면에서 다급하게 졸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여파, 뭐 정치적인 폭풍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제도적인 그런 여파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이제 민주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소권 그리고 이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권한이고 그 원천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검찰의 그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도 대통령이 검찰청에 위임해 주는 형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어디로도 지금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위치만 경찰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악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순진한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일단은 중수청 설립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형사소송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가 여기서 또 제격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야기를 뭐 중심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선거 기간에 이제 정쟁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필요하다라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합의가 파기된 것이랑 상관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서 수사기관이 분화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심지어는 임명권자가 윤석열 당선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조각을 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불리할 것도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당장은 싸움하는 중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개특위 논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화제 좀 전환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목표가 같습니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이 중에서 9개 이상 승리를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서울과 경기도의 성패, 이 승패가 관건이다라고 여야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치른 지 워낙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의 향배에 있어서의 최대 변수가 무엇일지 또 이 변수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또 집중해야 될 테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시선이 몰립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부동산 민심 워낙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또 그 사이에 변수들이 또 속속 제기되면서 최대 변수는 어디일지 두 분의 좀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상황이 뭐 하루하루 지금 계속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어찌됐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 건데 윤 당선인이 지금 지지율이 별로 높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향후에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압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일단 조건이 예. 된 그런 그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연일 보고 있듯이
지금 검수완박 이슈, 그다음에 인사청문 이슈 이게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불거진 거예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고 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쪽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게 손해인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인사청문 전국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각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다. 서로 지금 이제 상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운동장에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빨리 검수완박 입법 국면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빨리 처리하고 나서 국민이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청문 전국으로 이슈를 옮겨가서 그걸 그쪽에서 불을 집중적으로 지펴서 승리 구도를 만들겠다 이 생각인 거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검수완박 이슈를 계속 이제 증폭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펼칠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번 그 지방선거도 상당히 좀 박빙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동산보다는 검수완박과 인사청문, 현재 정치권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슈가 변수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서로를 좀 상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서울이랑 경기가 중요한데 서울이랑 경기가 된 게 조건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현역이 있는 상태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자리를 지키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윤석열 당선자 오세훈 시장이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예. 서울시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를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민심에서의 결국 결정타는 경기하고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저는 핵심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충청 남북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승부는 결국 경기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완전히 붙어서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지금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으로 가져가서 유승민 후보가 만약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다면이라고 그림을 돌려서 보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은 김은혜 의원보다는 제가 보기엔 유승민 의원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럼 그분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김동연 후보가 쫓아가는 모양새를 아마 만들면서 경기를 했었어야 할 것일 겁니다. 뭐 부총리까지 하고 여러 경험이 있지만 저분들 사실 정치 초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되게 약점이 있었는데 양쪽에 같이 정치 초보가 경기도지사로 붙게 되니까 김은혜 후보는 상대적으로 방송에서 활동이었던 거고 그 김동연 후보는 이제 그 기간에 국정을 운영해봤다. 이게 지금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김은혜 후보를 좀 강하게 밀은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가져올 나비 효과. 그래서 결국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유승민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을 은퇴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지방선거 장악이라는 큰 명제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 선거의 성패가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CG로 띄웠다시피 경기지사의 이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42.7%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42.6%. 소수점 하나 0.1%포인트 차입니다. 정말 접전의 접전인데 글쎄요. 윤심 대 명심의 대결로도 불리고 뭐 대선 2라운드다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경기지사의 이 경선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은혜 후보가 윤심을 얻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김동연 후보가 그 명심을 얻은 게 확실하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계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선거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뭐 도움 이제 주기로 했고 이제 그런 관계이긴 한데 뭐 상하 관계라든가 또는 뭐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김동연 후보에게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일단 핵심 지지층들 다 지금 이제 결집을 한 상태예요. 예. 자, 한 35% 정도의 핵심 지지층 다 기본적으로 이제 합쳐졌고, 그다음 중도에 있는 계층들 중에도 상당수가 지금 거의 결정을 내린 상태.
정도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남은 그 부동층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역량으로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개인적인 역량 면에서 볼 때 역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그 직 자체의 어떤 그 무게감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경기도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행정 경험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김동연 후보가 조금은 좀 유리한 상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좀 가져와 봤는데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지금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보다 무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굳이 대선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 지사보다 득표율이 4.38%포인트 앞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대선 기간을 다시 돌이켜 보면 서울 시민들에게 경제, 외교, 뭐 사회복지 누가 잘할 거냐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항상 더 높았습니다. 꽤 많은 차이로 높았는데 누구 찍으실래요? 물어보면 윤석열이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더 많았죠. 즉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성과가 뭐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개발 등의 이슈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잠실 5단지부터 시작해서 진공적으로 나가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개발 한 번도 될 수 있겠는데라는 꿈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지금 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세훈식 재개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꿈꾸고 있는 서울시의 발전 계획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의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서 지금 막 맹공을 퍼붓고 있어야 되는 기간인데 겨우 지금 후보를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송영길 후보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이 시장 친화적이고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 좀 덜 불편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좀 올라갈 여진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 차원에서 그래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건데라는 데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펼쳐주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송영길 후보가 그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후보가 됐는데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본인은 굉장히 과거에 큰 격차를 눌렀던 그런 상황들을 상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맥상이 3, 4주 정도 펼쳐지면서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전열을 정비하고 지난번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송영길 당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점에서 각을 세워가면서까지 서울 주민들에게 좀 맞는 형태로 움직였던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주택 정책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앞으로 이제 싸움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겠죠. 예, 이번에는요 지방선거일에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 7곳입니다. 모두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놔서 거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재명 상임고문 과연 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하게 된다면 맞붙게 될 그런 빅매치가 상사될 것인가 그야말로 다 지금 관측의 관측일 뿐인데 또 한 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이 좀 커져버렸죠. 예. 처음에 5명, 뭐 최소 5명이었는데 10명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7명이라 그러면 꽤 큰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고 여러 이제 선거구 뭐 다 모두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역시 가장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이제 성남 갑입니다. 여기 지금 김은혜 그 경기지사 후보자가 이제 자리를 비우고 지금 떠난 성남 분당갑이요? 예, 네. 분당갑, 예, 성남 분당갑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이게 왜 의미를 이제 갖느냐 하면 지금 경기지사 선거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가 될 거다라고 지금 이제 예측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김은혜 후보가 자리를 비운 이제 분당갑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당선이 되고 경기지사 선거에서조차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윤심은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임기 내내 아마 이재명의 그림자로부터 헤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수렁 비슷하게 그렇게 돼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그 고문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청을 키우면서 사실 야당이지만 상당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목소리까지 더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윤 당선인 입장에서 집권을 했는데도 이 집권 체감도를 거의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제 분당갑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차출론도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 안철수 차출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 이제 그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반대로 접근을 해보면 만약에 분당갑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됐던 뭐 누가 됐던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사람이 당선이 되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상황이 온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고문이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입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뭐 굉장히 더 치명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찌됐건 당내에서 향후에 좀 입지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걸림돌이 하나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지금 성남 분당갑이 모든 전문가들의 최고의 관심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세력 간의 다툼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당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박민식 의원이 아마 출마를 이미 출마 준비하고 선언을 있죠. 했죠. 이분이 인수위 특별보좌역이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요. 안팎계에서 당선자의 굉장히 큰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은혜 후보하고 같은 경우죠. 즉 인수위 이제 그만하고 저는 출마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즉 당선자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출마가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태인데 정작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 장제원 실장은 또 안철수 후보의 출마 이야기를 꺼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힘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자의 윤심은 어디로 쏠리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청와대 구성이라든지 인수위에서 여러 활동을 봤을 때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박민식 후보가 정말 경선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안철수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무기로 분당갑으로 밀고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후보는 저는 김병관 전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에 0.8%였나 하여튼 1% 미만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역구를 닦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양보를 요구하거나 뭐 자리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될 것이라 보여지진 않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총선 출마 여부는 분당갑과는 전 별개의 문제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제 개항을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정호 평론가께서는 다른 지역구는 특별히 또 눈여겨 보고 계신 데가 있을까요? 뭐 역시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그다음에 이제 관심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뭐 언제나 격전지였지만 이번에도 이제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지역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에서 이재명 그 고문 이제 출마설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보분성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천을 해주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 거고 예. 송영길 후보가 이제 본인의 지역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넘겨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